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대타를 맡은 이승원입니다. 정면 인터뷰 시간이죠.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장인 오영훈 의원 인터뷰합니다. 오늘로 대선이 77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후보와 한 몸처럼 뛰고 있는 비서실장으로서 현재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직접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영훈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이재명 후보 장남의 불법 도박 의혹이 제기됐고요. 네네. 또 몇 시간 만에 발빠르게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했습니다. 네네. 사실은 이 같은 캠프에 있어도 맡은 역할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네, 의원님은 지금 비서실장을 맡고 계시고 네. 그래서 일종의 최대 고비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네네. 네, 매번 선거는 이제 마음 편하게 치를 수가 없는데 네. 항상 긴장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지만 또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비서실장의 담당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보가 자식을 둔 아버지 입장에서 4시간 만에 발빠르게 사과하면서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한 점이 저는 진정성 있게 국민들이 좀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특히 김건희 씨의 경력 조작 의혹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사과 아닌 사과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조금은 국민들께서 이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생각합니다. 네. 오영호 의원님께서는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 비서실장의 이제 경선 때 수석 대변인을 지내셨잖아요. 네, 그만큼 이낙연 전 후보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신데 이번에 또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으셨어요. 네. 원래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 비서실장이라는 거는 단지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 어떤 후보와의 어떤 관계도 굉장히 좀 중요해서 대체로 측근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많이 맞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이 자리를 맡게 되셨어요?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당내 경선이 끝나면서 본선 승리를 위해 경선에 참여했던 모든 세력이 하나로 원팀이 돼서 지지했던 그런 민주당의 전통이 있습니다. 저는 원팀 선대의 의미가 작용했던 게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메머드급 선대위를 슬림화하는 과정에서 후보께서 선대위가 기민하고 유연한 선대위로 전환돼야 한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그에 적절한 인사로 후보께서 또 생각하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이재명 후보가 이제 기존 상황 그 과정에서 보면 고정관념을 탈피하고자 늘 말씀해 오셨고 또 실천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대 진영에 있던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한 것을 이례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재명 후보의 그간 행적을 보면 또 이상한 일도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후보의 비서실장에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만큼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나와서 좀 궁금해지는데 사실은 상임 고문으로 이름은 올려놓으셨는데요. 가장 안 보이시는 분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약간 따가운 시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경선이 끝나고 나서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아마 지지자분들을 만나면서 전국에 있는 지지자분들을 만나면서 그동안 도와줬던 데 대해서 고마운 마음도 표시하고 그리고 또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과 민주당의 승리를 또 호소하는 그런 비공개 일정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행동 자체가 저는 국민의힘 홍준표나 또 유승민 대선 후보들과는 다른 그런 측면을 보여주었고 또 상임고문직 수락이나 민주당 선대위 출범식에도 참여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연설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님 간은 뭐 통화를 하면서 또 의견을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조만간 두 분이 만나시면 또 좋은 그림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낙연 후보의 전 후보의 본격적인 등판, 적극적인 선거 운동 언제쯤 재개가 가능할까요? 저는 연말 중에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연말에 알겠습니다. 오늘 좀 현안을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 총회가 있었잖아요. 오늘 몇 시간 정도 혹시 진행이 됐습니까? 2시간 이상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다양한 요구들이 나왔고 목소리가 나왔을 텐데 특히 이 부동산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요구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양도세 부분이요. 그리고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는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뭐 그 당론을 정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네네. 오늘은 그 소상공인지원법과 또 감염병 긴급대응기본법 뭐 이런 부분들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물론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서는 이제 후보께서 일관되게 좀 말씀을 해왔습니다. 양도세 중과의 단계적 한시적 감면은 세금 정책에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공급 정책에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요. 네. 또 그리고 현재 어떤 좋은 정책과 내용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삶에 기반하지 않은 또 그런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해왔던 것이고요. 당 지도부와는 충분하게 의견 소통을 해왔던 것이고 다만 정부와의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 협의 과정을 통해서 원만하게 처리되길 기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특정 이슈 이번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뭐 유예부터 시작해서요.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그동안 청와대 뭐 청와대까지 않더라도 민주당의 기본 스탠스와는 많이 벗어난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뭐 그런 쪽과 너무 가까이 가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바꾸기다 뭐 국민의힘에서는 또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이런 비판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글쎄요. 근데 뭐 공자도 60평생에 60번이나 생각을 바꾸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세상은 변하는데 자신은 변하지 않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우선 이재명 후보가 메타버스를 운영하며 이제 전국에 있는 민생 현장을 살피면서 민심을 또 청취했습니다. 네네.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의 요구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 삶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정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저는 장점이라고 봐야지 비난이나 또 비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이슈를 좀 보면 어제였죠. 이 오전에 정의란 무엇인가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맞습니다. 교수와 화상 대담이 이슈가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후에는 73만 게임 유튜버와 인터뷰도 하셨던데요. 뭐 모든 개인기를 지금 다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 캠프에서는 기본적인 전략이 어떤 건가요? 어쨌든 그 마이클 샌들 교수와 이제 화상 대담도 그렇고 또 게임 유튜브와의 대담도 그렇고 후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어떻게 국민께 제대로 전달할 것인가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서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또 지금 현재 대선 국면 자체가 네거티브 전쟁으로 지금 국면으로 좀 가고 있는데 네네. 이것을 정책 대결로 좀 빨리 전환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또 그리고 미래 비전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문제에 대해서 후보가 갖고 있는 정책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자리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그 간담회라든가 이런 또 인터뷰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후보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밝힐 수 있는 또 구상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소통 창구가 있다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윤석열 후보도 3번의 법정 토론이면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기 충분하다는 이런 말로 국민들에게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루빨리 양자 토론 등 다양한 정책 토론들을 우리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함께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인 김건희 씨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 배우자라는 법적 지위를 내려놓겠다. 그러니까 청와대 제2부속실 이제 그 배우자를 담당하는 부속실이죠. 이 폐지까지 제시를 했어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개념상 가능한 일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등판 계획은 없고 만약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배우자 역할은 전혀 없을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좀 해석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 윤석열 후보 본인이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자인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대통령의 배우자는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으로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대선 후보의 배우자에 대한 검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 언론사에서도 이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 지지층에서 배우자와 가족 문제가 걱정된다는 의견이 30% 이상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리고 김건희 씨 논란 관련된 사과와 관련한 태도에 대해서도 시기와 방식이 적절치 않다는 답변이 58%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후보의 영부인의 법적 지위를 없앤다거나 배우자를 지원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는 발상을 리스크가 많은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를 위한 맞춤형 원포인트 공약이다, 이렇게 보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장모 최모 씨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제 검증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그동안 제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다 가정 리스크에 포함되는 얘기들인데. 네, 맞습니다. 네, 윤 후보는 일관되게 이거는 뭐 선거 개입이다, 뭐 공작이다, 여러 가지 이제 수사로 동원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작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일반적으로 의도를 갖고 일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나 장모의 의혹은 지금까지 언론의 보도에서 계속 지적이 되었던 것이고요. 네.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을 민주당에서 개입해서 만들어냈다고 하면 어불성설이죠. 배우자나 장모에게 문제가 있다면 솔직하게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이 대장동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특검법 발의를 이미 여러 차례 요청했다. 본인도 좀 답답하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네. 실제 여야가 이 특검법을 두고 하는 얘기가 좀 달라요. 네. 우리는 하고 싶은데 어쨌든 저쪽에서 응하지 않고 있다. 혹은 뭐 국힘 쪽에서는 부산저축은행 뭐 고발사주까지 하자는데 이건 물타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어떤 스탠스입니까? 정확하게 민주당은요? 일단 우선 김문기 처장의 유가족 분들께 마음속으로부터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애통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장동 건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을 계속 밝혀왔습니다. 이미 특검법 발의를 이미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요청을 한 상태이고, 네. 그리고 대장동 특검이 여야가 하루빨리 이제 실시를 해서 대장동 건의 실체를 밝히자,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당연히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건도 대장동 건에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정략적으로 이 문제를 판단하지 말고 성역 없는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기를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비서실장인 오영훈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